이 표 사지 마세요. 쓰레기를 줍던 소년이 경고했지만 부유한 남자는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날을 앞둔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버스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출발을 재촉하는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껴안거나 보자기에 싼 선물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넉마주의 소년 한건우는 12살 남짓되어 보였는데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들 틈에서 유독 왜소하고 말라 보였습니다. 소년의 막지만 슬픈 눈동자는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차가운 바닥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낡은 자루 옆에서 추위로 빨개진 작은 손을 비비며 소년은 빈 페트병을 찾고 있었습니다. 빈 병들이 행인들의 발치에 나뒹굴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에는 길거리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어 건우의 걸음걸이는 분주한 터미널의 풍경 속에 희미하게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우의 시선이 터미널 구석에 주차된 낡은 고속버스 근처에 서 있는 운전기사 오달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운전기사 유니폼의 단추는 풀어헤쳐져 불룩한 배가 드러나 있었고 그의 손에는 고액권 원화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낯선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건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뿌연 차창 너머로 달수가 초록색 소주병을 운전석 수납함에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는 꼼꼼하게 포장된 화물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건우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뼈에 사무치는 추위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출발해. 누가 물어보면 승객이 맡긴 짐이라고 해.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우는 심장이 쿵쾅거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소주병은 뭐지? 저 짐꾸러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몰래 행동하는 걸까? 바로 그때 멀리서 중년의 신사가 매표소로 다가왔습니다. 목이 올라오는 스웨터 위에 깔끔한 롱코트를 걸치고 고급 가죽 가방을 든 그는 단정하면서도 차갑고 바빠 보이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신상혁이었습니다. 상혁은 서울에서의 긴 출장을 마치고 노모가 계신 영월로 가기 위해 막차 시간을 맞추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위의 소란스러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건우는 자루끈을 꽉 쥔 채 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건우는 표를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 같은 넉마주의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했고 추위와 두려움에 작은 손이 떨려왔지만 건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중년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건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상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우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꾹 누르고 사람들 틈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시끌벅적했지만 아무도 남루한 옷차림의 마른 소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주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큰 짐 가방을 안고 아이의 털모자를 고쳐 씌워주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저 버스 타지 마세요.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저 차는 위험해요. 타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더니 처음에는 놀란 듯하다가 이내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낯선 소년을 멀리했습니다. 저리 가. 돈 달라는 거야? 썩 꺼져. 귀찮게 하지 말고.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건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건우는 아까부터 지켜보았던 상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잖고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저 아저씨라면 믿어줄지도 모릅니다. 건우는 달려가 상혁의 코트 소매를 잡아 끌며 희망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버스 타지 마세요. 기사 아저씨가 소주를 숨기는 걸 봤어요. 이상한 짐도 실었고요. 위험해요. 타지 마세요. 상혁은 걸음을 멈추고 건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건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냐, 아니면 푼돈 좀 얻으려고 지어낸 얘기냐? 거짓말 아니에요, 아저씨.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믿어주세요. 위험하다니까요. 하지만 상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꼬마야, 아저씨는 이런 장난 받아줄 시간 없다. 다음엔 돈 구걸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핑계를 대렴.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건우는 실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속버스로 달려가 낡은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 차는 위험해요라고 적은 뒤 재빨리 창가 쪽 좌석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멀리서 버스를 바라보는 건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적어도 경고는 남겼으니까 소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버스 안, 자리에 앉은 상혁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좌석 틈에 끼워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상혁은 쪽지를 집어들었고 이 차는 위험해요라는 글꼴을 읽는 순간 눈동자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 감돌았지만 이내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꼬마 녀석 장난이군. 그는 쪽지를 옆으로 툭 던지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느낌과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버스는 우중충한 겨울 오후의 빛을 받으며 원주 터미널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배웅 나온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마다 귀향의 기쁨과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의 공기는 밖의 활기찬 풍경과는 달리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중년의 운전기사 오달수는 날씨가 추운데도 몰래 이마에 식은 땀을 훔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달수가 가속 페달을 밟자 버스가 덜컹거렸고 뒤쪽 승객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운전을 뭐 이따위로 해. 앞쪽에 앉은 남자가 인상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달수는 대꾸하지 않고 운전대를 꽉 쥔 채 앞쪽의 가파른 고갯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산만함에 다른 승객이 점잖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기사 양반, 치악산 고갯길이 험하니 좀 조심해서 갑시다. 달수는 뒤를 돌아보며 억지로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동자의 서린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 좌석에 앉은 상혁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우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위험해요.
그 문구가 경고음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마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헤드폰을 끼고 팝송에 심취한 청년. 아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상혁은 눈을 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그 꼬마 장난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때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상혁의 생각을 깼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 보이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 예전에 이 고개 넘어가던 버스에 사고가 있었잖아. 눈길에 미끄러져서 난리도 아니었다.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이나 공포에 떨었다더군. 그래서 이 회사 버스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손님 끌려고 요금을 내렸나 봐. 근처에 앉은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미리 알았으면 KTX 탔을 텐데 이 버스 안 탔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버스 안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혁은 조용히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속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버스는 평지 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간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도로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반대쪽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오달수는 조금 진정한 듯 보였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혁은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섞여 기분 나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질렀습니다. 승객들은 기겁하며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사 양반, 속도 좀 줄여요. 뒷좌석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달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구불구불한 도로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버스가 급커브를 빠르게 돌자 승객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혁은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불안감이 거센 바람에 되살아난 불길처럼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버스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고갯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양옆으로는 눈 덮인 거대한 산봉우리가 솟아 있었으며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찬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각자의 공포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상혁은 중간 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건우의 쪽지가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차는 위험해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차체가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엔진에서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자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며 도로를 벗어날 듯 휘청였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운전기사 왜 저러는 거야? 맨 앞줄에 앉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들어 달수를 보았습니다. 기사는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눈은 풀려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의 흔들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달수는 운전대를 꽉 잡으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아수라장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운전 똑바로 해요.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상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몇 승객과 함께 앞쪽으로 달려가 달수의 팔을 잡고 운전대를 고정하려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와중에 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 버스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빨리 와서 운전대 좀 잡아주세요. 버스는 미친 듯이 좁은 도로 위를 갈치자로 달렸습니다. 빙판길을 긁는 타이어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굉음이 귀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선들이 운전대에 고개를 처박고 있는 오달수에게 쏠렸습니다. 한 승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 술 취했어. 저기 술병 좀 봐. 운전석 수납함에서 빈 소주병들이 굴러나오며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어? 우릴 다 죽일 셈이야. 상혁은 뒤를 돌아 승객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한 청년이 차창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차 뭔가 이상해요. 트렁크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말은 사람들의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몇몇 승객이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뒤쪽 트렁크로 다가갔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장치를 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터질 듯 거칠어졌습니다. 트렁크가 열리자 꼼꼼하게 포장된 수상한 짐꾸러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트렁크 근처에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 아이를 꽉 껴안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마약이잖아. 상혁은 짐꾸러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우의 쪽지 내용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이 차는 위험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음산한 고갯길의 정적을 찍고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승객들의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중년의 마 경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누굽니까? 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며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달수는 운전석에 고개를 파묻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기사입니다. 한 경찰관이 달수에게 다가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술 마셨죠? 경찰관이 운전석에 있는 빈 소주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달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추워서 딱 한 잔만. 달수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경찰관이 열려있는 트렁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여기 수상한 물건이 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짐꾸러미가 쌓여있는 트렁크로 쏠렸습니다. 마 경감이 다가가 짐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금지 약물이군.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 승객의 짐이 아니야.
오달수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거 아닙니다. 어떤 승객이 부탁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근처에 서 있던 승객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이 터미널에서 물건 받아서 싣는 거 내가 다 봤어. 아까부터 저 사람이 몰래 싣고 있었다고. 맞아요. 저 사람이 받았어요. 버스 안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드러난 진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미리 알았으면 절대 이 차 안 탔을 거예요. 상혁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고 마음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건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소년의 걱정 어린 눈빛, 무시해버렸던 경고의 말들. 뼈아픈 후회가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 말을 믿었더라면 상혁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마 경감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로 연행해. 오달수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마 경감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 보고했습니다. 경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물건, 대규모 밀수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그가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사고로 이미 놀란 승객들은 더욱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상혁은 혼란과 죄책감 사이에 갇힌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혁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넝마주의 소년 한건우가 그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했던 경고. 처음부터 귀담아 들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버스는 벼랑 끝에 멈춰 섰지만 추악한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듯 그들은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상혁은 죄책감을 안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에서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승객들의 공포에 질린 눈, 오달수의 비명,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망울로 걱정하던 넝마주의 소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혁은 원주 터미널 근처 번화가 한복판에 멈춰 서서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돌아가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은 이제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매표소는 문을 닫았고 희미한 조명만이 깜박거렸습니다. 노숙자 몇 명이 찢어진 담요를 뒤집어쓰고 영하의 추위를 견디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혁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눈으로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마른 등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건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페트병 몇 개가 든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건우는 인기척에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마야, 상혁이 잠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건우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치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웬일이세요? 상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우리에게 경고해줬는데 아저씨가 믿지 않았잖아. 건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상혁은 다급하게 다가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그 기사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단다.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써줘서 고맙다. 건우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말 하려고 저 찾으신 거예요? 전 그냥 넝마주의일 뿐이에요. 아무도 제 말 안 믿어요. 아저씨는 믿어. 상혁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내 말을 듣고 싶다. 건우는 상혁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앉은 건우가 상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기사가 낯선 남자한테 짐을 받는 걸 봤어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트렁크에 숨기더라고요. 상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낯선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니? 건우는 머뭇거리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껴서 잘 안 보였는데 오른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던 조직폭력배 두목, 고태성. 그는 악명 높은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고태성, 상혁이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건우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뭐라고 하셨어요? 건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저편을 응시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건우야, 정말 잘했다. 이제 아저씨 좀 도와주렴. 건우가 희망 섞인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상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내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해. 경찰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단다. 건우는 주저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혁은 소년에게 힘을 실어주듯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넌 이미 사람들을 구할 만큼 용감했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차례야. 건우는 말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밤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성공한 사업가와 넝마주의 소년은 용기와 후회로 얽힌 특별한 유대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상혁과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한 건우는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 앙상한 가로수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건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상혁의 단단한 눈빛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원주 경찰서에 도착한 상혁은 젊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건우는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상혁의 격려에 힘입어 목격한 내용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 돈다발이 오가던 장면, 운전석에 숨긴 소주병, 그리고 수상한 짐꾸러미까지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경찰관은 열심히 받아 적다가 의심스러운 듯 건우를 보았습니다. 확실하니? 또 다른 건 본 거 없니? 건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얼핏 봤는데 무슨 명단 같았어요. 배달 장소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배달 장소.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급히 동료를 불러 현재 수사 중인 밀수 사건 자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건우의 진술과 기존 정보를 대조하던 그들은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우가 묘사한 낯선 남자의 인상착의가 경찰이 쫓고 있던 국제 밀수 조직의 핵심 간부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칼국, 칼자국이라 불리는 인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는 위험한 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건우와 상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해야, 그 종이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거 없니?
건우는 인상을 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름이랑 주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주소 중 하나에 영월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상혁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월이요? 상혁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월이었어요. 영월, 그 지명은 상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이자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한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혁은 경찰관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알아야겠습니다. 놈들이 영월에서 활동한다면 그곳 주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도 상혁의 우려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가족분들과 지인들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당장 연락해 두십시오. 상혁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건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건우야, 내가 아저씨와 많은 사람을 도왔어. 이제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건우는 작고 여린 몸집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아저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경찰서 안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무서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혁과 건우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진실 찾기를 넘어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 상혁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의 흐릿한 조명 아래서 상혁은 경찰관에게 몇 가지 당부를 남기고 건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낡은 나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바닥만 응시하며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건우야, 상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저씨랑 시골에 같이 갈래?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망설임이 섞인 눈동자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거기는 위험하지 않아요. 상혁이 안심시켰습니다. 아저씨가 널 지켜줄게. 그곳에 가야 해. 어쩌면 그 남자에 대한 단서를 더 찾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널 혼자 둘 수는 없다. 렌터카를 타고 가는 길, 건우는 창가에 딱 붙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태백산맥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고요했지만 상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험한 여정에 끌어들인 게 과연 잘한 일일까? 건우야, 상혁이 침묵을 깼습니다. 아저씨가 내 나이 때 나중에 커서 꼭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건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셨나요? 상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구나. 건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할머니랑 살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상혁은 나이보다 의젓한 건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분명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차가 인적 드문 도로를 달릴 때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혁이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놈이 도주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주위를 살폈고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백미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우도 상혁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건우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상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뒷차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던 귀한 길이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길로 변했습니다. 상혁은 운전대를 꽉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차는 구불구불한 영월의 산길을 달렸습니다. 울창한 숲이 양옆으로 펼쳐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소나무 숲을 비추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혁은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그 거리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옆에 앉은 건우는 낡은 배낭끈을 꽉 쥔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우리 쫓아오는 거죠? 그 질문이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놓았습니다. 상혁은 낮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우린 괜찮을 거야. 갑자기 검은 차가 속도를 내더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자 건우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차의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내려! 그 꼬맹이 내놔! 건우는 사색이 되어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상혁은 아이의 어깨를 잡아 진정시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상혁은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다 알고 왔으니까. 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애 내놔. 상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둔다. 놈이 비웃으며 손짓하자 부하 두 명이 차 문을 열려고 다가왔습니다. 상혁은 번개같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놈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상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더 달린 차는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가에 멈췄습니다. 상혁과 건우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비치는 작은 오두막의 불빛이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상혁이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고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상혁의 자초지종을 들은 노인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놈들 쉽게 포기할 놈들이 아니지.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여긴 당분간 안전할 거요. 건우가 노인이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는 동안 상혁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거 없니?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그자가 중요한 화물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고향 근처. 어딘가를 말했던 것 같아요. 상혁이 멈칫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상혁. 내가 누구랑 맞서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한 상혁의 차는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푸른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길 끝에 고풍스러운 기와집,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한옥이 보이자 상혁의 심장 박동이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건우는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건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그래, 어머니 집이란다. 상혁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건우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발을 곱게 빗어 넘긴 인자한 인상의 노부인이 마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상혁이 불안을 감추고 밝게 불렀습니다. 심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상혁아. 이게 얼마 만이냐?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니? 이 아이는 건우라고 해요.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상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심 여사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 둘 다 배고프겠구나. 그날 저녁, 건우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김치국과 따끈한 밥을 먹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끔거렸습니다. 심 여사는 힘들었던 시절, 이웃들과 고구마 하나, 보리밥 한 그릇도 나눠 먹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인생이 늘 쉽지만은 않단다. 그녀는 건우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이야. 알겠니?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동자에는 새로운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상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그가 과연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건우가 잠들자 상혁은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 섰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혁이 전화를 받자마자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나, 신상혁? 우린 다 알고 있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상혁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건우가 곤히 잠든 밝은 창문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 상혁은 툇마루에 앉아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우리 손바닥 아니야. 모두가 무사하길 원하면 이 일에 끼어들지 마. 협박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혁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종이에 무언가 그리고 있는 건우가 보였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그 순수한 눈망울이 상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건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 건우는 상혁을 빤히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저 그날 짐 싣던 사람 중 한 명 기억났어요. 수상한 차를 보기 전에 터미널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상혁이 멈칫하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더 기억나는 거 있니? 건우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팔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소주병을 들고 짐을 잡고 있어서 똑똑히 기억해요. 상혁은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건우를 지키려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상혁은 마 경감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밀수 조직과 맞닥뜨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마 경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신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신부를 노출하거나 위치를 들키면 안 됩니다.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상혁은 전화를 끊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낯선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대문을 비추며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상혁은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차의 라이트가 꺼지고 느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 앞에 멈춰 서서 무언가를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혁이 나가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단검으로 쪽지 하나가 대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다. 짧은 문구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상혁을 무거운 상념에서 깨웠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낡은 칼로 나무 조각을 깎고 있는 건우가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모습에 미안함이 더해졌습니다. 상혁이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우리 터미널로 다시 가보자.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건우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저씨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날 놈들이 짐 싣던 차 번호판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혁은 놀랐지만 아이의 영민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상혁은 운전대를 잡고 끊임없이 조직의 협박을 되새겼습니다. 옆자리의 건우는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주 터미널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상혁과 건우는 인파를 헤치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건우가 상혁의 소매를 끌며 매표소 근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기였어요. 그 차 번호판이 38로 시작했던 게 확실해요. 상혁은 즉시 정보를 기록하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건우는 터미널 상인들에게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한 상인이 며칠 전 그 번호판을 단 차가 외곽의 으슥한 창고 쪽으로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건우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그 차가 외곽 창고로 갔대요. 상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놈들이 이렇게 쉽게 꼬리를 밟힐 리가 없는데. 그때 상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 경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외곽 창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신 선생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놈들이 선생님을 협박하는 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정찰팀 보고에 따르면 지금 어머님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상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경고는 현실이 되어 그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상혁은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우울한 오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집 앞의 풍경을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혁의 눈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내 어미가 무사하길 바라면 그 꼬맹이를 데리고 이 장소로 와라. 2번 말 안 한다. 상혁의 몸이 굳었고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습니다. 조직은 상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를 뒀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자 그를 키워준 어머니. 건우가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건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혁은 황급히 전화기를 감추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때문이야. 건우는 침묵했지만 상혁을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상혁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를 해치게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은인인 건우를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건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약속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상혁이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깨어있던 건우의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건우야, 여기서 나가야 해. 상혁이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같이 가야 안전해. 건우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챙길게요. 상혁은 작은 등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건우, 두 사람의 목숨이 저울질당하고 있다는 것을.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혁은 앞만 보고 운전했지만 마음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건우는 묻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침묵했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다다르자 상혁이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건우야, 아저씨 믿지?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아저씨 말대로 해야 해. 알겠지? 건우의 눈에 걱정과 신뢰가 교차했습니다. 믿어요, 아저씨. 상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과의 싸움이자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고 거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있는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건우는 상혁의 손을 꽉 잡았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구해야죠. 건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상혁은 굳게 닫힌 녹슨 철문을 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혁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 대신 마치 아들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심 여사를 둘러싸고 덩치 큰 남자 4~5명이 살기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채 좋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태성이었습니다. 어머니 풀어줘. 상혁이 떨지 않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태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명령할 처지라고 생각하나? 내 말 한마디면 저 노인네는 영영 못 나가. 그리고 저 꼬맹이는 내 일에 끼어든 대가를 치러야지. 건우는 상혁의 등 뒤로 숨어 잽싸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태성이 위협하는 사이에 건우는 벽에 붙은 화재 경보기 제어함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숨을 고르고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혁은 태성을 노려보며 버텼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머리가 있다면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 텐데. 태성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코웃음 쳤습니다. 넌 무능한 사업가일 뿐이야. 경찰은 제때 못 와. 그 사이 건우는 제어함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전선을 조작해 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놈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태성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혼란을 틈타 상혁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둘러 길을 막는 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상혁은 재빨리 어머니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건우도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세 사람이 문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태성이 분노에 고함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은 좁혀져 왔습니다. 상혁은 어머니를 껴안고 감격에 찬 눈으로 건우를 보았습니다. 정말 잘했다. 건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건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아직 안 끝났어요. 놈들이 다 잡힌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증오에 찬 눈동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쳐 도망치려는 조직원들을 제압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혁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조직의 우두머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얼굴. 고태성,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도끼와 경멸이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이군, 신상혁. 날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상혁의 뇌리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태성은 사업 초기 상혁이 믿고 따르던 형이자 친구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어느 날 상혁의 믿음과 거액의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졌던 배신자였습니다. 내가 한 짓이 다 날 이용하려는 거였어. 상혁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넌 내 계획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어. 태성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순진하긴. 이 바닥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넌 너무 약해 빠졌어. 옆에 있던 건우가 상혁의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도망가게 두면 안 돼요. 건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상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외쳤습니다. 저놈이 두목입니다. 속지 마세요. 경찰이 태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려가던 태성이 고개를 돌려 상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안 끝났어, 신상혁. 내가 돌아오면 넌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다. 태성의 말은 선전포고처럼 무겁게 남았습니다. 상혁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용당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건우가 경찰을 도와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본 차 번호, 배달 명단. 모든 게 조직원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확인하면 남은 놈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건우가 주워온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걱정스럽게 상혁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막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상혁은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봐야지. 범인들을 태운 경찰차가 멀어지며 불빛이 흐릿해졌지만 어둠 속의 숨은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상혁은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상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에는 건우가 심 여사 옆에 앉아 호기심과 동경 어린 눈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 여사는 놀란 건우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요한 한옥 집에 도착하자 건우가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우야.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기도 하단다. 심 여사가 다정하게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할미랑 아저씨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건우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저씨. 저한테 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후 며칠간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건우는 심 여사의 보살핌과 상혁의 조언 속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하던 건우는 돌아가신 친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던 분. 상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겪었을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건우야, 상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저씨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어. 진실을 보는 눈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야. 그날 오후, 경찰이 찾아와 수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을 일망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잔당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방심하진 마십시오. 그럼에도 집안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제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상혁이 뜯어보니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꼬마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와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살아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혁은 뭉클한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야, 봤니?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이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한옥의 문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심 여사가 닭죽을 끓이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건우가 부엌으로 가자 심 여사가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건우가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 여사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이제 넌 내 친손주나 다름없단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 닭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창가에 선 상혁은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성공만 쫓던 냉철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우의 용기 있는 경고를 들은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오후에 건우는 심 여사 곁에서 그녀가 베풀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생명을 구하기도 한단다.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했어. 건우는 작은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전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건우는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의 명단과 짧은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우는 수첩을 들고 거실에 있는 상혁에게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상혁은 수첩을 넘겨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건우야, 보렴. 작은 용기와 끈기가 이렇게 많은 인생을 바꿨어. 수첩은 그들과 구해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달이었지만 동시에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아침, 상혁의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의 감사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상혁과 건우를 숨은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정말 기뻐요.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을 했나 봐요. 건우가 메시지를 읽으며 감격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지난날의 어둠을 몰아내듯 반짝였습니다. 승객 중 윤 여사라는 분이 상혁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신 선생님, 저희 모두 선생님과 건우 군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꼭 와주세요. 상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삶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임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원주 터미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건우는 심 여사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넉마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건우 군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이해야, 내가 우리 모두의 은인이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상혁은 건우를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상혁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조직의 간부급 인물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상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까요? 상혁은 건우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이제 아저씨가 할 차례야. 두 사람의 결의에 찬 눈빛 속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아침, 경찰로부터 대규모 검거 작전이 성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건우의 제보 덕분에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되었고 밀수루트가 드러났습니다. 건우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아저씨,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상혁은 감격스럽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상혁을 변화시킨 영감이었습니다. 조직 두목의 재판날, 상혁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피고석의 고태성은 차가운 눈으로 상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신상혁,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성이 비웃었지만 상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와 건우가 모은 증거들은 태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칼날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구조된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상혁이 폰을 확인했을 때 섬뜩한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 조심해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우가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해요. 상혁은 믿음직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건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판 위의 작은 집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새 책상에 앉은 건우는 또박또박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새 교복을 입은 12살 소년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넘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상혁의 눈길은 다정했습니다. 고아 넉마주의에서 가족을 가진 소년으로 건우의 변화는 곧 상혁 자신이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건우는 흙을 고르며 여린 꽃잎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이 꽃들처럼 예쁘게 가꾸고 싶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상혁이 뭉클한 마음에 웃으며 잎사귀를 만져주었습니다. 건우야, 인생도 꽃과 같단다. 정성껏 가꾸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활짝 피어날 거야. 건우는 꽃을 바라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노란 불빛으로 따뜻했습니다.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심 여사는 건우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나눔과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 건우는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승객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맨 위에 놓인 편지를 상혁이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덕분에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건우와 어머니를 보며 심장이 사랑과 희망의 리듬으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등굣길, 건우가 상혁을 안았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힘든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게요. 상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넌 이미 그보다 훌륭해, 건우야. 내가 아저씨한테 가르쳐 줬잖아. 사랑이 뭔지 말이야. 마당의 꽃들이 햇살 아래 만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은 희망찬 새 인생을 가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건우의 인생 역전이나 상혁의 각성을 넘어 작은 선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경고 하나가 버스를 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당신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나요?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오늘 심은 사랑의 씨앗이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될 테니까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사랑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